네, 일반 물리학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수업하고 다음 수업에서는 열역학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수업에서는 이 열과 온도의 관계, 그 다음에 열과 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열역학 제1법칙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에 대해서 열역학 제1법칙을 적용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들을 좀 살펴본 다음에 열전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과 온도의 관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가 물체일 수도 있고 하나가 환경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두 개 접촉하고 있는 그러니까 열접 접촉을 하고 있는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사이에 이 전달되는 에너지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열을 가해주면 이 온도가 올라간다 이런 거였죠. 근데 그때 이 개에 이제 들어오는 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데 보통 이거를 그 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에너지가 들어올 때는 이 양수 값이고 그다음에 개에서 에너지가 나갈 때는 이제 음수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온도와 열의 관계가 그러니까 온도라고 하는 것이 이 열이 흐르는 방향을 이제 얘기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환경이 그 개보다 이제 온도가 더 높으면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그 개로 열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이 경우에는 양의 값을 가지고 이제 열 평형에 도달하면 이제 더 이상 열의 전달이 안 일어나겠죠. 이 경우 같은 경우고 만약에 이 개의 온도가 이 환경의 온도보다 더 높다면 개가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럴 때는 이 개의 입장에서는 이 열의 양을 음수로 본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열이라는 걸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정의를 했지만 그걸 물리학에서 다루려면 정량화라는 것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어떤 양 이런 걸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단 열과 온도 변화 사이에 이 관계를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개의 온도 변화라고 하는 게 이 개와 환경 사이에 에너지 전달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거니까 환경으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오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 에너지를 내놓으면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 주변에서 관찰을 해보면 같은 양의 열이 전달됐을 때도 이 개의 그 크기, 뭐 일단 크기가 크면 많은 열이 들어와도 온도가 별로 안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작으면 작은 열로도 온도가 많이 올라갈 거고 일단 크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 온도 변화의 크기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열량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하려면 일단 어떤 기준이 되는 이제 물질을 하나 정하고 그다음에 그 물질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물질, 물이죠. 예, 물을 기준으로 이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의 양으로 이 칼로리라는 이 열량의 단위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1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물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물론 그 1도씨도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이게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할 때는 그 1도씨를 이제 14.5도씨에서 15.5도씨로 올리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이라고 엄밀하게 정의합니다만 그냥 대략 그냥 물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들어가는 열의 양을 이제 1칼로리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열의 양이라는 걸 정의했지만 사실 그 양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려면 그 열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이상기체를 다루면서 이상기체 온도라고 하는 것이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거와 관련이 돼 있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열이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의 일종일 것 같다라는 것을 이미 그 이상기체의 경우가 보여줬던 거죠. 근데
그런 이제 깨달음을 얻기 전이었던 그런 시기에는 이제 다른 이론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물체 또는 뭐 개 사이에 흘러다니는 유체처럼 이제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 열소 이론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후에 이제 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에너지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이제 그런 이론들은 사라졌죠. 근데 이렇게 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에너지다, 그러니까 일종의 에너지의 일종이다라는 것을 이제 밝힌 분이 이 그림에 있는 제임스 줄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게 주목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개에 이제 일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역학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일을 했더니 그 일이 열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엄밀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실험 장치가 이제 옆에 있는 이 그림인데, 뭐 여기 보면 이렇게 물이 담겨 있는 수조가 있고, 거기에 이제 바람개비가 들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장치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제 도르래를 통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물체를 떨어뜨리면, 이 물체가 이제 낙하를 하면서 요 바람개비를 돌리겠죠. 그럼 결국 요 물체가 이제 내려가면서 한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이 결국 물에 가해준 일과 똑같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물에 일을 해준 결과로 뭐가 이제 달라졌느냐를 봤더니, 결국 저 물의 온도가 최종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한 건데, 물론 굉장히 정밀하게 실험을 해야 이런 걸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그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 물을 바람개비로 휘저으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주면 일을 해주었더니 온도가 올라갔더라. 그러면 내가 해준 일과 올라간 온도,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물의 양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그 물에 가해진 열의 양이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이 가해진 일의 양과 이 물에 가해진 열의 양, 이것이 이 관계, 둘 사이의 관계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열이 가해졌다 그러는데,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에너지의 한 형태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열의 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에너지 단위로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알아낸 것이 이 주울의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1칼로리가 4.186 주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냈던 거죠. 그래서 이 일과 열은 모두 이 에너지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개에 우리가 에너지를 주는 방법이 일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열을 가해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이게 에너지니까 이것들을 다 합치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조금 뒤에 나올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그 감을 좀 잡을 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일의 양, 그러니까 똑같이 에너지 단위를 쓰지만 일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앞에서 우리가 주울이라는 단위를 썼으니까, 우리가 10주울이 어느 정도 되는 일인지 생각해 보면 1kg의 물체를 1m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일의 양이었죠. 근데 1칼로리는 저 위에 보니까 대략 4.2주울이죠. 근데 이거는 물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약간 더 친숙하게 보는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물 같은 거 이렇게 구입하면, 이렇게 라면이나 햇반 같은 거 사면 거기에는 항상 그 음식물이 열량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칼로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음식물에 표기되어 있는 칼로리는 C를 대문자로 씁니다. 여기 소문자인데, 그렇게 대문자로 쓴 거는 큰 칼로리라 그러는데 킬로칼로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라면 하나 보면 대략 한 500킬로칼로리, 500 큰 칼로리라고 적혀 있는데, 내가 이걸 주울로 그럼 환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대략 한 200만 주울이 나옵니다. 그럼 이 정도 에너지면 뭘 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몸무게가 70kg이라고 하면 거기에 중력 가속도 곱하면 이게 무게죠. 그러니까 그 무게를 3km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이제 일입니다. 여러분들 라면 하나 먹으면 이만큼 상당히 많은 일 같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로 보지 않고 열로 보면, 그럼 이 500kcal 가지고 여러분들 몸을 대부분 물로 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여러분들 몸을 데우기로 하면 온도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7도 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열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이 일의 양, 그 에너지 주울로 주어져 있는 일의 양과 이 열의 양을 서로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열을 정량적으로 다루는 법을 했으니까 이제 물에다가 1칼로리를 가면 이제 1g의 물에 1도씩 올라간다 이걸 했죠. 그럼 다른 물질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물질마다 그 온도 올라가는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이 수치로 나타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 물체나 물질의 이 연용량과 비열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물체의 온도는 이 전달된 열의 양에 비례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가 Q라는 이제 열을 주었다 그러면 그 물체의 온도가 이 델타 T만큼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두 개가 비례하는데 이 비례 관계식을 이렇게 Q는 C 델타 T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요 C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의 이제 열 용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열 용량이 크면은 자, 이게 크면 결국 내가 그 같은 양의 열을 주더라도 온도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게 뭔가 열을 가지는데 이제 많은 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열을 많이 가해줘도 온도 조금밖에 안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연용량이 작다는 건 내가 열을 조금만 가해도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특성이란 물체의 크기에 이제 비례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 물질의 특성으로도 바꿔서 좀 이제 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물질의 특성으로 쓸 때는 그 뭐 부피를 쓸 수도 있고 질량을 쓸 수도 있는데 보통 이 질량을 이제 더 많이 씁니다. 그게 더 비교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이 그 물체의 이제 연용량을 그 물체의 그 질량으로 나눈 것. 그래서 이렇게 그 연용량을 질량으로 나눈 것을 이제 비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물질의 특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비열은 영어로 이제 스페시픽 히트라 그럽니다. 자, 그럼 이제 물질마다 저 비열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몇 가지 이제 물질들의 비열을 이제 쭉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게 킬로그램당, 그다음에 켈빈이니까 1켈빈을 올리는데 필요한 이 에너지의 양을 킬로주울로 써놓은 것도 있고 이제 칼로리로 써놓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 서로 이렇게 변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금속들하고 쭉 이제 얼음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 물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물의 비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이 그 땅, 바위 이런 거보다 물의 비열이 커서 이것 때문에 생긴 이제 그 많은 기후 현상, 그래서 물은 천천히 데워지고 땅은 빨리 데워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기후 현상이 생긴다 이런 걸 설명을 하죠. 그다음에 왜 이렇게 물질마다 비열의 크기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도와 등분배 정리 같은 걸 적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고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자유도나 등분배 정리 같은 걸 제대로 적용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성은 중에 우리가 그 이제 물질을 이제 원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돼야만 저런 비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단 물체마다 이렇게 다른 비열이 있다. 그래서 같은 열을 이렇게 집어넣더라도 그 이제 비열에 반비례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 이런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용량, 뭐 비열 이런 거를 이제 익히려면 그 연습 문제를 하나는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물을 가지고 한번 이제 그 계산이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그 20도 C에 2.0 리터의 물이 있는데 그 물을 20도 C에서 95.0도 C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래서 그리고 이 물을 가열할 때 전기를 쓴다면 1kW당 100원이 든다면 이제 총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가?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열량 계산은 그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라 그랬죠. 그래서 이 물의 비열은 그 1kg당 1켈빈 올리는데 그 1kcal 되겠죠. 근데 칼로리가 이 4.186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여기서는 일단 4.19 킬로줄 퍼 킬로그램 퍼 칼로리 이걸 씁시다. 그 다음에 2리터면 2kg이죠.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이렇게 총 해보면 629 킬로줄이 나옵니다. 자, 625 킬로줄을 킬로와트 아워로 이제 변환을 이제 해보자라는 거죠. 이 두 번째 비용 문제는. 그러면 1kWh 가 주울로 환산하면 얼마냐? 그죠? 3,600 킬로줄입니다. 자, 그럼 킬로와트 시당 100원이니까 이거 다 곱하면 그 이 17.5원인가요? 네, 이렇게 아니 뭐 그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 출입한 열의 양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 비열을 어떻게 구하나 하는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의 비열을 이제 구해보려고 하는데 그 0.05 킬로그램에 그 50g이란 얘기죠. 금속 덩어리를 그 200도씨로 가열을 했다가 그 다음에 처음에 온도가 20도씨인 그 0.4 킬로그램의 물 열량계 속에 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금속 덩어리가 담긴 물의 온도는 최종적으로 22.4도로 상승이 되었다. 그럴 때 이 금속 덩어리에 이제 비열을 구해봐라. 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금속을 데워서 온도가 올라갔는데 이제 온도가 낮은 물에 넣었으니까 그 금속에 있던 열이 물로 이동을 했겠죠. 그러나서 같이 이제 물은 온도가 올라가고 금속은 이제 온도가 낮아졌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금속에서 물로 간 열만큼 이제 물은 금속으로부터 열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금속이 내놓은 열과 물이 받은 열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제 첫 번째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열평형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금속과 물의 최종 온도가 같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이제 22.4도가 됐다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이 잃은 열이 물이 얻은 열과 같다. 그러면 금속이 잃은 그러니까 물이 얻은 열부터 보죠. 그러면 물의 질량 곱하기 물의 비열에 그 물의 이 최종 온도에서 최종 온도는 같죠. 금속하고 물의 처음 온도를 뺀 것이 금속에서 나간 열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금속의 질량, 금속의 비열, 이제 금속의 최종 온도에서 이제 처음 온도를 뺀 거니까 이 관계식으로부터 풀면은 이렇게 그 금속의 비열을 이렇게 식으로 구할 수 있고,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숫자를 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런 이제 수치 결과로 금속의 비열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과 온도 얘기할 때 기본 전제로 삼았던 것이 이제 물체에 열을 가해주면 온도가 올라간다. 뭐 이런 거였죠. 그런데 그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 열을 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생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이 상전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전이가 뭔지 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 온도하고 압력에 따라서 그 다른 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물질이 가지는 상은 크게 분류를 해보면 고체, 액체, 기체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가 어떻게 다르냐? 고체라고 하는 건 일단 형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액체하고 기체는 고유의 형태라는 게 없고 이게 유체가 되는 건데 그 똑같이 유체인데 그럼 액체와 기체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근데 이게 바로 그 두 이 상 사이에 상전이가 일어난다라는 걸로부터 이게 저게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와 압력이 변하면 이 상 사이에 전이가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보통 물 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액체 상태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열을 가해서 끓이면
수증기라는 게 되죠. 그래서 기체 상태로도 되고, 이 냉장고 같은데 냉동실에 넣어서 이 온도를 낮추면 이 얼음으로 된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얼음과 수증기에서 바로 변환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고체와 액체,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걸 용융이라 그러고,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걸 응고,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건 기화,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건 액화,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것 모두 이렇게 승화라고 합니다. 이 기회에 각각에 해당하는 이런 영어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상이 바뀌는 동안에는 이 열을 가해도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 상전이가 일어나는 온도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이 고체가 액체가 되는 점을 이제 녹는 점, 이제 또는 어는 점, 그러니까 액체가 고체가 되는 그 온도가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온도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액체와 기체 사이에는 이제 끓는 점, 뭐 또는 이제 뭐 그 보통 그냥 끓는 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액화가 일어나는 점도 끓는 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온도가 정의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그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는데 열은 가해지니까, 그래서 이 열은 이제 수문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는 같지만, 그러니까 같은 0도에서 이 물과 얼음은 온도는 같지만 이 가지고 있는 열의 양, 이제 이걸 나중에 내부 에너지라고 부를 텐데 그게 다르다. 그래서 그 차이가 바로 이제 수문열이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레이턴트 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문열이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이제 상전이가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물도 이제 액체인 물과 이 수증기를 이제 구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수문열도 당연히 그 물질의 양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수문열이라고 보통 이제 엄밀하게 그 물질의 특성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 들어간 열을 이제 이 질량으로 나눈 값을 수문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그 물체마다 이제 수문열도 이제 다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일단 첫 번째는 멜팅 포인트라고 하는 건 녹는 점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 녹을 때에 수문열, 그러니까 레이턴트 hit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쭉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여기도 보면 이제 물이 상당히 이제 크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물론 이런 이 금속 종류도 이제 꽤 크긴 합니다만, 자, 이 비열은 작았는데 그 금속 같은 경우에 보면 비열은 작지만 녹는 수문열은 이제 굉장히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끓는 점 쭉 나타내는데, 예, 보통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보다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훨씬 더 수문열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온도고, 여기 보시면 수문열도 굉장히 커진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체, 기체, 액체, 기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세 가지 상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온도가 더 높아지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전혀 또 다른 상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플라즈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건 이온화된 기체와 자유전자로 이루어진 이제 이런 거고, 이 태양이라든지 뭐 이런 태양이 별이 만들어지는 이제 성간 가스라든지 이런 데는 이게 이런 이제 플라즈마 상태로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질량의 대부분이 이 액체, 기체, 고체가 아니라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약간 더 복잡하긴 하지만 고체에 따라서는 같은 고체지만 또 상이 이제 여러 가지 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얼음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렇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일단 여기서는 뭐 그 정도 있다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전이도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고체 상 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물체에 열을 가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 그다음에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열의 양이 얼마인가 이런 걸 이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얼음을 증기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열의 양인데, 자, 처음에 이 마이너스 30도씨 이 얼음이 있는데, 그 질량이 500g, 0.5kg의 얼음이 있는데, 이거를 이 140도의 증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열은 얼마인가? 이걸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그 얼음, 고체 상태에서 열을 가하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이 녹는 점에 이제 도달하면 여기서부터는 온도는 올라가지 않고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상전이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는 그 용융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녹는 데 들어가는 이제 수문열을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다시 이제 액체 상태의 물에서는 또 열을 가하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온도가 올라가서 끓는 점에 도착하면 이때부터는 온도가 또 안 올라가고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는 상전이가 일어나죠. 그래서 기화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이제 기화열, 수문열을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수증기 상태에서는 이제 또 열을 가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이제 얼마의 열이 들어가나 이걸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고체, 액체, 기체일 때는 그 고체, 액체, 기체 비열에다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그걸 곱해주면 들어간 열의 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 상전이가 일어날 때는 이 질량에다가 그 상전이에 들어가는 수문열 이거를 자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두 5단계에 걸쳐 일어나니까 각 단계에 들어간 열을 계산을 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제 수치 계산을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직접 저 수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 열과 일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열이라는 것도 에너지의 한 형태였다 그랬죠. 그래서 일을 해주면 그게 열로 바꿀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이제 봤고, 그게 이제 주울이 한 그 실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는 걸 이제 밝혔는데,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열을 그럼 일로 바꿀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어떤 개가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 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체가 일을 하려면 개의 부피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열이 어떻게 일로 바뀌나 이런 걸 살펴보려면 일단 부피가 이제 변할 수 있는 기체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이렇게 용기가 있고, 여기에 피스톤을 달아서 내가 이걸 움직일 수 있게, 그럼 요 안에 이제 기체가 들어있으면 이 기체의 부피를 바꿔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개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 요 개의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게 상태 변수라 그랬죠. 그런 상태 변수에는 온도, 압력, 부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뭐 여기에 힘을 가하거나 해서 부피를 줄일 수도 있고, 그럼 압력을 키울 수도 있고, 열을 가해서 온도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의 상태 변화를 주는 것을 열역학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열역학 과정에서 저 개가 이제 일을 얼마나 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제 기체, 용기에 담겨 있는 이제 피스톤이 달린 용기에 이제 들어있는 기체의 경우에는 이 개가 한 일을 하려면 한 일은 이 개가 작용한 힘에다가 예를 들어 피스톤을 움직였다 그러면 그 피스톤을 움직인 거리가 곱해지겠죠. 그럼 이 피스톤에 가해진 힘은 얼마나 되느냐? 얘가 압력이 있으니까 그 압력에다가 피스톤의 이제 면적을 이제 곱한 게 되겠죠. 그러면 그 힘에다가 dR을 곱했는데, 그러니까 요 피스톤의 면적에다가 dR을 곱했으면 요 피스톤이 얼마나 움직였을 때, dR만큼 움직였을 때 이 기체의 부피의 변화량과 같겠죠. 그래서 내가 이 기체가 이제 한 일은 PdV로 적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dW는 PdV,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피가 변하는 개가 한 일은 항상 PdV로 주어진다.
자,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때 한 일의 양은 결국 요거를 dw 구했으니까 이 총 일의 양을 하려면 이걸 다 더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 결과는 그 상황에 따라 이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부피가 변해갈 때 압력이 어떻게 변할 거냐, 그 상황에 따라서 해준 일의 양이 달라질 거다라는 거고, 그거를 잘 이해를 하려면 내가 이 압력을 이 볼륨의, 그러니까 부피의 함수로 그려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x축을 v로 그리고 y축을 p로 그려서 이 과정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 연력학적 과정이라는 게 그러면 이걸 이제 PV 도표라 그러는데, 이 PV 도표에서 이렇게 이 곡선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력학 과정에서 이 연력학 그 압력과 부피의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PdV라고 하는 거를 적분한다라는 건 뭐냐면 요 커브의 요 아래쪽에 있는 면적이죠. 바로 그 적분량이. 그럼 요런 과정에서는 요만큼 일을 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PDV 한 것이 음수값을 가집니다. 그 일의 양이 음수값이라고 하는 건 내가 거꾸로 일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 이거는 이제 내가 한 일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수일 땐 내가 바깥에 일을 해준 거고, 음수이면 내가 일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다른 과정을 거쳐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I에서부터 처음 상태 I에서 나중 상태 F로 가는데, 그 이때 해준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연력학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이 그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하고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갈 때 요 면적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한 일의 양이 다르다. 그래서 이 개가 한 일, 그 다음에 이때 개로 전달되는 열 에너지 같은 거는 초기점에서 최종점으로 가는 경로에 의존한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럼 그 우리가 보통 연력학 과정에서 주로 보는 경로는 어떤 게 있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과 일의 관계에서 배운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개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일을 해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열을 이제 가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열이라는 것과 일이라는 것이 다 에너지의 형태라 그랬죠. 그러면 그 우리가 이 역학계 그 물체 운동을 다룰 때 이제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을 이제 배웠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 열이 포함됐을 때도 역시 열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다 에너지가 이제 보존될 것이다 라는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할 거라고 이제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연력학계에 적용한 것을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건 그 모든 과정에서 이 나오는 그 여러 형태의 에너지를 총합을 하면 이게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변환이 되는 것이지 이 합은 일정하다. 이런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연력학에 적용한 게 연력학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걸 이제 그 내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 안에 뭐 어떤 형태로도 가지고 있는 에너지죠.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물체다 그러면 그 물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그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 진동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에너지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실 내부 에너지하고 대비되는 개념은 이제 물체 전체가 움직여서 생기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예를 들어 물체 운동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이제 약간 대비돼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에너지가 이제 이 변화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 변화를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열을 가해주거나 일을 하는 거였는데, 그러면 그 열을 가해주면 내부 에너지가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2를 해줘도 내부 에너지가 늘어날 텐데, 자, 이거를 이제 그 수식으로 표시를 하면 이제 그 2를 해주느냐, 그러니까 걔가 하느냐, 이거를 이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걔의 입장에서 이제 모든 걸 기술합니다. 그래서 걔가 받은 열, 그러면 이제 그걸 Q라고 적고, 걔가 한 일, 이거를 이제 W라고 적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걔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식으로 적으면, 그러니까 걔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이 들어온 열, 받은 열이죠, 걔가. 그걸 Q에서 걔가 한 일을 W라고 했으니까 빼줘야죠. 일을 바깥에 해주면 에너지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Q-W. 이렇게 표시하는 게, 그렇게 하면 이제 에너지가 보존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연력학 제 1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가끔은, 자, 이거를 이렇게 아주 작은 양, 그러니까 이제 출입을 할 때는 내가 이제 그 양을 이제 D라고 미분량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DE는 이제 DQ-DW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근데 여기 그 자세히 보면 여기 D에는 그냥 D인데 DQ하고 DW는 밑에 이렇게 이 짝대기를 하나씩 그어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이게 약간 조금 처음에 들으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내부 에너지라는 양과 그다음에 열과 일이라는 양이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력학 변수라고 하는 건 그 연력학 계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변수를 이제 연력학 변수라 그러는데, 그 변수도 상태 변수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 근데 그 연력학을 다룰 때 이 개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개가 어떤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온도, 압력, 부피 이런 것들이 이 상태 변수고, 이제 내부 에너지도 그런 의미에서 상태 변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건 그 개의 상태에만 의존한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약간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달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개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양인데, 그러니까 상태 자체가 아니라 그 상태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그러니까 그 변화하는 그 변한 상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변하는 그 변화하는 과정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변수를 이제 이 전달 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표시에 이게 구별을 했던 게 이 열과 일이 상태 변수가 아니고 전달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상태 변수라서 그 개가 어떤 상태에 있다 그러면 딱 내부 에너지도 정해지는 데 비해서 그 개에 가해준 이 들어간 열 또는 그 개가 한 일은 이상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그 두 상태가 달라졌다 이거에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로를 거쳐서 달라졌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 개가 한 일 계산할 때 이제 봤죠. 그 개가 한 일은 그러니까 이 PV가 어떻게 변해갔느냐에 따라 달랐죠. 네, 그래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상태 변수가 아닐 경우에는 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이제 이 적분 결과가 경로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경로까지 표시를 해야 돼서 그냥 DW라고 못 적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DE는 내부 에너지는 상태 변수지만 DQ와 DW 각각은 전달 변수여서 경로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차이는 그거 차이가 D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내부 에너지가 돼서 이 이제 상태 변수로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한 번에 이해가 안 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뒤에 조금 더 해보면 이렇게 이 이제 DQ, DW가 그러니까 경로에 의존하기 때문에 내가 저걸 그냥 발을 붙여서 약간 구별을 했다라는 거의 의미를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넘어가기 전에 그 연력학 제1법칙, 그러니까 열을 포함한 거 해서 그냥 일단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자, 여기 이제 역도 선수가 있는데 이게 무거운 역기를 들죠. 그래서 이 역도 선수가 이 질량이 180kg인 역기를 수직거리 1.25m를 위로 들어 올렸다. 근데 이 역도 선수를 연력학적 개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걸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4000J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이때 이 방출하는 열은 얼마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무거운 걸 들어 올리면 이 들어 올리는 일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열도 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열도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일단 이 개가 한 일을 계산을 해봐야죠. 그러면 한 일은 그 들어 올린 거니까 역기 그 MGH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역기의 이제 질량, 중력 가속도, 들어 올린 높이를 다 해보니까 예, 2210J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방출한 열은 얼마냐? 그러면 이 그 Q는 이제 그 사용한 내부 에너지에서 그러니까 이 그 바깥에 해준 이제 이 열 이걸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E를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 4000J이 줄었고 바깥의 일은 이제 2000J를 했으니까 그 차이만큼이 이제 열이 되는데 마이너스 1790J.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는 열을 외부로 내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000J의 내부 에너지를 써서 2210J만큼 일을 하고 나머지 1790J는 열로 방출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의 이 열과 이 일을 다루면서 제 연력학 제1법칙을 이제 적용해서 이 경우에 그게 어떤 결과를 주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 몇몇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여기에 여러 가지 과정이 나오는데 일단 이런 과정들이 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야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을 다룰 수 있겠죠. 조금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보면서 이런 연력학 과정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열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열은 열을 차단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열이 이동하지 않는 과정을 단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경우에 이제 Q는 0이 되니까 그 경우에는 연력학 제1법칙이 이제 델타 E는 마이너스 W 이런 관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과정이 이제 등적 과정인데 이거는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부피가 일정하면 어떻게 되냐? 자, 앞에서 이 개가 한 일을 할 때 P 델타 V였죠. 근데 부피가 이 변할 수 없으면 항상 이게 0이 되고 결국 이 W 그러니까 1이 0이 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델타 E는 이 Q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압 과정이라고 하는 건 압력이 일정한 과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한 일은 P 델타 V인데 P가 일정하니까 이 델타 V 그냥 다 적분하면 그냥 이거 그냥 부피의 변화량으로 바로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연력학 제1법칙이 얘기해 주는 게 이 내부 에너지 변화 델타 E는 Q-P 델타 V 이렇게 되겠다.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온 과정은 온도가 일정한 과정입니다. 근데 온도가 일정할 때는 내가 E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PV가 이제 P가 일반적으로 이 V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E를 계산하려면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치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P를 압력을 V의 함수로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만 내가 W를 계산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순환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연력학 과정이 일어나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과정. 그럼 걔가 시작한 초기 상태로 어떻게 경로를 거쳐서 되돌아오면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건 앞에서 상태 변수라 그랬죠. 그 얘기는 상태에만 의존을 해요. 그러면 걔가 처음 시작한 상태로 다시 돌아오면 똑같은 상태가 됐다는 얘기고, 그럼 내부 에너지는 같아야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없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해 보면 델타 E가 0이니까 Q하고 W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와도 Q하고 W는 0일 필요가 없어요. 각각이. 대신에 이제 이 Q하고 W가
같은 크기를 가져야만 이제 된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팽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그림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막아놓고 이 반쪽에만 이제 기체가 차 있다가 내가 이걸 치우면 이 기체가 이렇게 퍼져나가서 전체로 퍼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자유팽창입니다. 그래서 단열된 용기가 갑자기 켜진 경우,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 출입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열도 들어오지 않고, 이건 일을 하진 않았죠. 이걸 막 밀고 간 게 아니라 이걸 마개를 치워버린 거니까 이 개가 일을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델타 E도 0이고, 그러니까 Q도 0이고 W도 0이고 모든 게 다 0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 자유팽창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서 다뤘던 이 몇몇 특별한 경우를 이번에는 이제 이상기체에 직접 적용을 해서 이상기체가 한 일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등적 과정은 뭐 계산할 게 없었죠. 그러니까 부피가 안 변하면 한 일이 걔가 한 일이 W가 0이다. 뭐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등압 과정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곧바로 그 부피 변화량, 그 P가 이제 상수니까 그냥 그 델타 V를 적분하면 그냥 이 변화량 그대로 곧바로 되겠죠. 그래서 이 W가 P 델타 V가 된다라는 거였고, 자, 등원 과정이 조금 일반적으로 P가 V의 함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보면 그 이상기체의 경우에 PV는 nRT니까 이 P가 이제 V분의 nRT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경우에 보면 요거는 이제 V에 대해서는 상수니까 밖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V분의 dV 요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nRT 로그의 VI분의 VF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그 PV 도표에서 보면 이 등원 과정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이상기체 등원 과정은 PV는 nRT에 T가 상수인 거니까 이게 이제 반비례하는 그 곡선이 되겠죠. 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갔을 때 요 밑에 이렇게 면적, 이게 이제 한 1의 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요 결과로 주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 이상기체의 비열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그 비열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체의 경우에는 그걸 이상기체로 보고, 그 이상기체는 우리가 그 이상기체의 법칙, 그러니까 보통 그걸 이제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이 비열을 이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체의 비열을 계산할 때는 이 비열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열을 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비열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열을 가해 주느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열을 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온도 변화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열을 가했을 때 그 비열을 이제 등적 비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등적 비열을 이제 먼저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일 쉬운 단원자, 이렇게 이제 분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단원자 분자들은 이 비활성 원소들로 이루어진 이제 그 기체가 단원자 분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 기체는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원자들은 그 이 분자, 그러니까 뭐 분자가 원자죠. 그러니까 이 원자가 움직이는 거에 의한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뒤에 그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병진 운동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회전 운동 에너지 또 이제 등장하고, 진동할 수 있으면 진동 에너지도 등장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럼 좀 계산이 복잡한데, 일단 병진 운동 에너지만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인데, 그러니까 그 경우를 우리가 계산했던 게 바로 그 기체 운동론이었죠. 그러니까 기체 운동론에서 보니까 그 이 평균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그 2분의 3 kT가 되고, 기체 전체에 대해서 할 때는 2분의 3 nRT가 되더라. 그럼 그게 바로 그 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 에너지가 온도의 함수로 어떻게 된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이 2분의 3 nRT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이게 이제 델타 ENT는 그러니까 델타 E는 2분의 3 nR 델타 T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등적일 경우에는 이 W가 0이었죠. 그죠? 그러면 그 델타 E하고 Q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을 가해주면 그 열이 전부 그 내부 에너지를 늘리는 데 쓰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내부 에너지가 이런 관계가 주어지니까 바로 그 들어간 열이 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 전체 이제 바뀌는 거하고 이제 정의가 되니까 지금 요 경우는 이게 비열의 정의죠. 근데 Q하고 델타 E가 이제 여기 W가 0이니까 요게 같으니까 그러면 요게 요거하고 같아야죠 다시. 그러니까 그러면 요걸로부터 CV가 뭐다라는 걸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CV는 2분의 3 R이 된다. 그러니까 이 기체상수의 2분의 3배가 되고 이런 값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단원자 기체 그 비열을 조사해 보면 등적 비열이 진짜로 저 값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체 운동론을 통해서 이해한 게 이제 맞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상기체 단원자일 경우에 이제 이 등적 비열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적 비열은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럼 PV 도표에서 보면 요 과정이죠. 그때 이 이상기체에 대해서 등원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지금 요 과정은 부피가 안 변하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요 과정 때 열을 가해줘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나 그걸 나타내는 게 등적 비열이었던 거죠. 그 단원자 분자가 아니고 이원자 분자나 뭐 좀 복잡한 분자는 그러면 비열이 달라지느냐 그리고 왜 달라지느냐라는 건데 이게 그 분자의 종류에 따라서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자유도가 다르다라는 거를 먼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단원자 분자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겨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이 운동 에너지라는 게 병진 운동 에너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이원자 분자다. 그러면 이 이원자 분자는 병진 운동 에너지 외에도 회전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의 방향이 이렇게 도는 방향이 있고 이렇게 도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그 온도하고 연결되느냐 이거는 이제 제대로 계산하려면 이 통계역학이라는 걸 써서 계산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기체 운동론에서 했던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병진 운동만 했을 때 2분의 3 KT가 되더라 라는 걸로부터 그 3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느냐라는 건데 그 3이 XYZ 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고 그러면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유도에 해당하는 건 그러면 2분의 1 KT만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도가 하나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온도가 내부 에너지를 주는데 자유도마다 2분의 1 KT씩 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에너지 등분배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진짜로 그렇게 되느냐라는 걸 하려면 이제 정확하게 내가 통계역학이라는 걸 써서 이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일단 그렇게 성립한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 자유도마다 2분의 1 kBT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하는 걸 알면 이 온도를 올렸을 때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걸 다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단원자 분자일 경우에는 이 자유도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병진 운동의 자유도가 3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자유도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붙은 거,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병진 운동 3개,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이 2개가 있다. 이렇게 요 방향으로 돌고 요 나란한 방향으로는 회전해봤자 에너지가 이제 별로 없다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설명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없으니까 일단 이쪽 방향으로 도는 건 기여를 안 한다 정도로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긴 이런 문제는 이 세 방향으로 다 기여를 해서 자유도가 3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원자 기체의 등적 비열을 할 때는
요 자유도만큼 각각이 하나씩 늘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2분의 5개가 있으니까 합쳐서 2분의 5가 돼서 2분의 5R이 된다. 그러니까 몰당 비열은 2분의 5R이 되고, 다원자 기체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 3R이 된다.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 이상기체가 이 부피가 변하지 않을 때의 비열, 그러니까 등적 비열을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압력이 일정할 때의 비열, 그러니까 등압 비열은 어떻게 되나 이걸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압 비열에 또 이렇게 요 관계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얼마나 일어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상수가 바로 이제 이 비열이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열을 가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압력이 일정할 때 이 해준 일의 양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일의 양은 P 델타 V만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Q-W라 그랬죠. 근데 내가 열을 가했는데 그 가한 열이 이 내부 에너지 변화와 그 다음에 일 요거에 다 이제 반영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부 에너지 변화는 온도 변화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등적 비열 계산할 때 이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 봤죠. 그래서 이 등적 비열 곱하기 델타 T가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된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얼마나 하냐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법칙이 있죠. 근데 P가 상수니까 이제 델타 V하고 델타 T하고 비례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P 델타 V를 해보면 이게 그냥 nR 델타 T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자, 여기다가는 요거 NCV 델타 T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NR 델타 T 넣으면 나머지 델타 T 다 떨어지고, 이 등적 비열이라고 하는 것이 등압 비열이라고 하는 것이 등적 비열에다가 여기서부터 온 R을 더해준 만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압 비열은 등적 비열보다 이 기체 상수만큼 더 크다라는 거죠. 왜? 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등적일 때는 가해준 모든 열이 그 내부 에너지로 다 가서 온도를 높이는 데 쓰였는데, 등압이 되면 압력이 일정하니까 부피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피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 바깥에 일을 해주게 돼서 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만큼 떨어져 나가니까 이 온도 증가는 이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비열이, 그러니까 온도가 덜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 비열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등압 비열이 등적 비열보다 이만큼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냐는 역시 그 실험으로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이 표에 보면 이 등적 비열과 이 등압 비열을 이제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이제 비율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등압 비열과 등적 비열의 그 비율을 보통 감마라고 씁니다. 이 감마는 뒤에 한 번 더 나올 테니까 요 정의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CP를 CV로 나눈 것. 그럼 이제 요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게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항상 1보다 크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1 더하기 이제 CV분의 R 뭐 이런 식의 이제 값이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그럼 결국 요 CV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단원자냐 이원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감마의 값이 이제 단원자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이원자일 때 값, 그 다음에 일반적인 원자일 때 값, 이렇게 보면 다 딱 정해진 값이 나오고, 이게 우리가 지금 계산한 저 값하고 잘 일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에서 이제 배운 내용을 종합해서 이상기체의 단열 팽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오늘
그 이번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가장 이 어려운 내용일 것 같은데, 뭐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꼭 그렇게 어려운 내용만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비슷한 과정으로는 이제 등원 과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과정.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상기체 그 상태 방정식, 그러니까 이상기체의 법칙이라고 불렀던 PV는 nRT가 있어서, 그래서 P와 V, T가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면 그래서 PV가 상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등원 과정이 아니라 단열 과정이면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Q가 이제 0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 이 PV에 앞에 나왔던 감마라는 숫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PV 감마 승을 한 것이 이 상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건데, 자, 일단 여기 보면 Q가 0이니까 그 내부 에너지 변화,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이 얘기해 주는 게 D는 마이너스 P dV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그 등적 비열을 쓰면 그러니까 요거하고 또 같아야 되죠. 그죠? 이 내부 에너지 변화는 이 등적 비열 곱하기 이제 이 온도 변화가 되니까, 그럼 요 두 개를 합하면 이 마이너스 PdV는 이제 NCV dt 이제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여기서 내가 미분을 취해 봅시다. 자, 그러면 PV에서 여기다 D를 붙여서 미분을 취해 보면 이 PdV 더하기 VdP가 되겠죠. 그 다음에 NR은 상수니까 여기가 이제 NRDT가 될 겁니다. 자, 여기 그러면은 내가 요거를 가져와서 이제 DT 대신에 이 앞에서 구했던 거, 그죠? 여기 있는 DT를 DV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집어넣으면 요 식이 나옵니다. 그럼 요쪽에 있던 DV를 반대편으로 넘기면, 자, 이제 여기가 요 P에다가 요게 더해지겠죠? 예. 근데, 그러면, 요만큼 요 상수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P가 나오고, PDV가 더하기 VDP가 됩니다. 근데 요 부분이 바로, 요게 이제 이 CV에 CV 더하기 R이 되고, CV 더하기 R이 CP라 그랬죠? 근데 그리고 CV분의 CP를 내가 감마라고 정의했으니까 바로 요 상수가 이제 감마가 됩니다. 따라서 요 식을 다시 보면 V를 이쪽으로 넘기고 P를 이쪽으로 넘기면 P분의 DP 더하기 감마분의 VDV가 0이 돼서 내가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하면 이제 로그 형태로 되겠죠. P분의 DP, V분의 DV니까. 그래서 로그 P 더하기 감마 로그 V는 상수가 되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다 올리면 이제 PV의 감마가 상수가 된다. 그러니까 요 관계식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다시 요번에는 이 P 대신에 여기에 요거 이 이상기체의 이제 법칙 상태 방정식을 넣으면 P를 V분의 nRT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넣으면 여러분들이 곧바로 이제 TV의 감마 마이너스 1이 또 상수가 된다. 그래서 이 단열 과정에서는 요 두 가지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P를 V의 함수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열 팽창 과정에서 이상기체가 한 일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의 양은 PDV 적분하는 거라 그러는데 P를 V의 함수로 알아야 되죠. 그럼 요 과정에서는 이게 이제 단열 과정에서는 P가 이렇게 이 CV의 마이너스 감마 이런 형태로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제 적분을 해주면 쭉 여러분들이 요거 이렇게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다시 이제 상태 방정식 쓰고 하면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한 1의 양을 이렇게 온도 차이만으로도 쓸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PV 도표에서 보면 아까 등원 곡선이라는 거, 이렇게 반비례하는 곡선, 등원 곡선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관계식을 알면 단열 곡선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감마가 항상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 단열 곡선, 열이 출입이 없는 경우에는 등원 곡선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이런 이 단열 곡선이 이제 나옵니다.
이 단열 곡선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이제 에디어바틱이니까 이것도 조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개에 열이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온도가 바뀌고 일을 얼마 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 이상 기체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계산도 해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그 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그럼 진짜로는 그럼 어떻게 일어나냐라는 이 열 전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에 열을 가하거나 빼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일상에서 이런 거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보는 게 이거죠. 이 접촉시켜 보는 거죠. 이게 열 접촉을 시켜보면 이 이 뜨거운 물체하고 열 접촉을 하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차가운 물체에 열 접촉하면 온도가 내려간다. 네,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해가 떴을 때 나가 햇볕을 쬐면 온도가 올라간다. 이거 알죠? 그 열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아마 이 햇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거를 흡수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흔하게 경험하는 게 뜨거운 물체를 그냥 놔두면 서서히 온도가 이제 식죠. 이렇게 뜨거운 커피 같은 거 그냥 놔둬도 이제 온도가 내려간다. 근데 왜 내려가느냐? 근데 이거는 그, 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 두 가지 크게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접촉에 의한 이제 대류 현상, 뭐 이런 거와 이제 복사를 내서 방출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렵지만 막 문지르거나 막 물을 휘젓거나 흔들면 이것도 온도가 올라가더라 라는 것도 이제 알고 있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 주울이 이 일과 열이 다 같은 이제 그 에너지인데 형태가 다른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보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상에서 살펴보면 그러니까 열이라는 게 전달되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전도라는 건데 이건 접촉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질은 이동하지 않고 정말 열만 전달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왜 가능하냐라는 건 그럼 실제로 열이 뭐냐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 안에서 열이라고 하는 건 원자나 분자들의 진동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진동이 접촉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대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유체 같은 게 접촉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물질이 실제로 이제 그 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열의 전달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끓여보면 열을 가하는 건 물 밑바닥, 그러니까 냄비에 이렇게 밑바닥에서 가하는데 그럼 이 물이 대류가 일어나죠. 그게 이제 밀도차 때문에 생기는 대류에 의해서 열이 위로도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는 이 복사,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복사의 방출과 흡수를 통해서 열이 전달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불재능 근처에 있으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건 위에 있을 때만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옆에 있어도 따뜻함을 느끼죠. 그거는 여기서부터 뭐가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 복사가 전달돼 와서 이렇게 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러니까 이런 전달 방식을 이제 복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그 전도라고 하는 거는 비교적 좀 우리가 다루기가 쉬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도의 법칙이라는 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법칙 잘 생각해 보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열이 이제 전달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물체의 길이가 L이고 요 단면적이 A입니다. 근데 요 양쪽 끝에 하나는 이제 온도가 높은 쪽에 접촉을 하고 있고 하나는 온도가 낮은 쪽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를 통해서 열이 이렇게 전달돼 갈 텐데 얼마나 열이 잘 전달돼 갈 거냐.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 주는 게 이 단위 시간당 이 물체를 통해 전달된 에너지, 열이죠. 열도 에너지니까. 그러면 이 양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인류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단위 시간당에 전달된 이제 열이니까. 그러면 총 전달된 열을 내가 이 시간으로 나눈 이제 그런 양이죠. 근데 그런 양이 어떻게 되겠나를 잘 생각해 보면 자, 일단 면적이 넓을수록 잘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에 비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물체의 길이가 이쪽 방향, 전달되는 방향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열이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L에 비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열 전달률은 이제 L에 반비례할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많은 열이 갈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차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비례한다라는 건 알았는데 그 앞에 뭔 상수가 붙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열 전도도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물질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쓰냐 하면 이 단위 길이당 열 전도도 그게 이제 이 물질의 특성이 되겠죠. 근데 보통 그거보다는 그거의 역수를 또 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단위 길이당 열 전도도를 이제 역수를 뒤집어서 그걸 열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열 저항으로 나눠주면 이제 이렇게 간단한 열 전도 공식이 이제 주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열 저항이 이제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를 나타내주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열 저항이 아니라 열 전도도로 이제 표시를 해놨네요. 그래서 해보면 이게 열 전도도는 클수록 열이 잘 전달된다는 거죠. 이게 보면 금속이 굉장히 이제 열 전도율이 좋구나. 그 외에 나머지 뭐 이런 콘크리트, 유리 이런 것들은 안 좋고 뭐 고무나 나무는 더 안 좋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에 맞춰서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을 잘 전달하고 싶으면 금속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 열이 잘 전달되면 안 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프라이팬 같은 거, 손잡이 이런 거는 열 전달이 잘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뭘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듯이 고무나 나무를 쓰는 게 좋겠다. 뭐 이제 플라스틱을 써도 좋고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그하고 관련된 이제 중요한 문제로 이제 단열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집 같은 거 지을 때 내가 열심히 난방을 했는데 그게 바깥으로 다 전도가 돼서 퍼져나가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이게 그 전도가 잘 안 되도록 막아주는 걸 이제 단열이라고 하죠. 그럼 그 단열재는 그러니까 열전도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열저항이 큰 그런 물질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런 걸로 쓰는 게 이제 스티로폼 쓰거나, 아니면 사실 공기도 열전도도가 안 좋기 때문에 이 틈새 벽을 만들어 두면 이렇게 좋긴 한데, 근데 그건 이제 건축 기법상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보통 중간에 이제 이 그 단열재라는 걸 이제 넣죠. 자, 그다음에 이런 또 단열이 또 중요한 문제 같은 게 그 우주선 같은 겁니다. 우주 왕복선이라든지 이런 우주선에 그 귀환을 하려고 하면 빠른 속도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우주선의 속도가 뭐 초속 수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대기로 진입을 하면 그 공기 저항에 의해서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수천 도를 막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정도 온도 되면 보통 물질이라면 녹아버리죠. 그래서 이런 우주 비행선이 녹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는 안 녹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있는 그 금속 덩어리에게 열도 잘 전달을 안 하는, 그러니까 그 녹는 점도 굉장히 높으면서 단열도 잘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 뭐 근데 여기 나온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세라믹이라는 거죠. 그 세라믹이 대부분 이 녹는 점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열전도도 잘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좋은 거, 그 다음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이 열전도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이 집 단열과 관련돼 있죠. 근데 창문을 통해서 열이 얼마나 되나 이거 한번 계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가 2제곱미터이고 이 두께가 4.0mm 유리로 된 창문에 그 집의 밖에는 10도고 안은 25도일 때 이 1시간 동안 창문을 통해 이제 얼마나 열이 빠져나갈까 이거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 열이 빠져나가는 인류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시간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 전기로 난방을 하면 거기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전기료가 얼마나 나올까 이거 뭐 계산해 보자는 건데,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이제 일률, 이거는
그 앞에 그 열전도 법칙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열전도도 곱하기 면적 나누기 이제 길이, 예, 이제 요 온도차. 그래서 지금 요 주어진 상황에 이 유리의 열전도도,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거리, 온도차, 이거 다 집어넣고 계산하니까 6 곱하기 10의 3승 와트, 6000와트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고, 예, 이거를 이제 그 1시간 동안 했다 그러면 그 P에다가 시간을 곱해야겠죠. 그럼 이제 6000와트 곱하기 1시간. 그럼 이제 3600초를 곱해보면, 예, 2 곱하기 10의 7승 주울 이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이걸 돈으로 환산해 보겠다 하는데, 여기 돈은 지금 킬로와트당 100원 이런 식으로 주어지니까 내가 요거 계산할 때 요 인류를 킬로와트로 이제 하면 이거 6킬로와트죠. 6킬로와트에 와트시 단위로 하죠. 와트시는 에너지 단위죠. 근데 그럼 1시간 곱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6킬로와트에 1시간 하면 이제 6킬로와트시죠. 그러면 킬로와트 시당 100원이다 그랬으니까 이제 600원이다. 이런 거 금방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대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게 대류라고 하는 건 이제 컨벡션이라고 하는데, 이 전도는 컨덕션, 대류는 컨벡션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 유체가 흘러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건데, 근데 이것도 그 대류가 이제 일어나는 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안에 그 온도 차이나 밀도 차이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를 이제 자연 대류라 그러고, 송풍이나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일어나는 걸 이제 강제 대류라 그러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 집에 이제 라디에이터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라디에이터에서 이렇게 그 열을 가해주면 이 주변이 데워지죠. 근데 이렇게 데워진 공기는 이 차가운 공기보다 밀도가 낮아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공기가 올라가니까 이제 밀려서 이렇게 위에 있던 공기는 내려오고, 이제 상대적으로 무거워져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대류가 일어나는데, 이런 걸 이제 자연 대류가 되는 거죠. 물을 끓일 때도 마찬가지죠. 밑바닥을 끓이면 이런 대류가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뜨거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태양 표면을 그 이제 적외선이나 뭐 이제 X선 이런 걸로 찍어보면 보이는 이제 이런 현상인데, 이게 이 그 굉장히 알갱이들이 많이 보이죠. 이게 그 대류가 일어나면서 이 그 대류환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렇게 그 환들이 올라가는 영역과 내려가는 영역이 이제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 작은 알갱이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런데 사실 이거를 이 태양 표면이 아니라 여러분들 물을 끓일 때도 그 물이 이제 살살 끓을 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막 버글버글 끓기 전에 살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때 그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이 사진은 뭐냐면, 그 이 자연 대류라고 하는 게 이제 밀도 차이에 의해서 생긴다 그랬죠. 근데 그 밀도 차이에 의해서 대류가 생기려면 중력이 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초에 불을 붙이면 불꽃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건 이쪽으로 대류의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가열이 돼서 이렇게 그 이쪽 방향에 이제 대류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도 빛은 안 내지만 적외선을 내는 부분도 조금 있고 해서 공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기 흐름에 따라서 불꽃 모양도 이렇게 생기는데, 이 중력이 없는 무중력 상태, 그러니까 이 우주 정거장 같은 데 가서 촛불을 켜면 중력이 작용 안 하죠. 그럼 대류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불꽃 모양도 이렇게 정말 그 타오르는 근처에서 동그란 모양으로 생긴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복사에 의한 열전달은, 이렇게 뜨거운 물체에서는 이제 복사가 나온다라는 것이 그 19세기에 이미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밀하게 실험을 해서 19세기 말이 되면 정확한 법칙을 이제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칙이 이제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도 T로 열평형에 있는 물체는 이제 복사를 방출하는데, 이때 그 물체의 기준이 되는 걸 이제 흑체 복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복사를 잘 내는 건데, 사실은 이 복사를 방출하는 것과 복사를 흡수하는 것에는 이게 이 정확한 대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방출을 잘하면 흡수도 잘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빛을 모두 흡수하는, 그러니까 그런 물체를 이제 흑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체는 방출도 제일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 흑체는 어떻게 복사하는가에 대한 게 이제 정확하게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인데,
그래서 이 단위 면적당 이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이 온도 사승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 그러고, 그때 앞에 붙는 이 상수를 이제 슈테판 볼츠만 상수라 그러는데, 이런 값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온도 사승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실제로 얼마나 이 방출되는가를 할 때는 그 인류를 계산할 때는 면적을 곱해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앞에 방출률이라는 게 붙는데, 이거는 모든 물체가 흑체가 아니죠. 그래서 그 흑체보다는 방출이 조금 덜 된다. 그러니까 그 표면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상수가 붙어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 복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앞에 그 있는 그 복사에 대한 그 법칙, 그러니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쓰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뜨거운 물체에서 복사가 얼마나 나가나라는 걸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몸도 그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죠. 그래서 대략 한 300켈빈 정도 되는 이 뜨거운 물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복사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복사 총량이 얼마나 되나 여러분들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추정해서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래요. 여기 지금 예제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것을 이용하면 지구의 표면 온도가 대략 한 300켈빈 정도 되는데, 그게 왜 300켈빈 정도에서 유지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구가 이제 흑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의 표면 온도가 저 정도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태양으로부터 입사되는 에너지가 이제 그걸 다 흡수해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일단 흑체라 가정했으니까 100% 흡수가 되죠. 그럼 계속 흡수하면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다시 그 지구도 뜨거우니까 이제 복사 에너지를 내겠죠. 그럼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균형이 잡히겠죠.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적 평형이라는 거죠. 태양에서 들어온 에너지만큼 내가 복사 에너지로 방출하는. 근데 그러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복사 방출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균형이 딱 맞춰주는 그런 온도가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혹시 그래서 지구의 표면 온도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들어온 태양 에너지와 지구가 내는 복사 에너지,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구에 도달하는 햇볕의 세기는 이 태양 상수라는 요 상수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대략 제곱미터당 1.4kW가 옵니다. 그러면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와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다라고 놓으면, 이 그 지구가 이제 그 흡수하는 에너지는 이 태양 상수 곱하기 지구의 단면적, 이제 요거 곱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요거게 이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자, 앞에서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나왔던 시그마 T 사승 곱하기 요거는 이제 지구 전체 그 구면의 면적을 해야겠죠. 요게 같아지는 거 온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T는 이렇게 이 태양 상수를 4 시그마로 나눈 거에 4분의 1승이 돼서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고 해보면 대략 280 켈빈이 나옵니다. 자, 이게 그 실제 지구 표면의 온도하고 잘 맞죠. 그 평균 지구 표면의 온도가 그 이제 섭씨 15도 정도 된다니까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 표면의 온도가 태양에서 오는 저 복사 에너지 때문에 유지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수업에서는 이 열과 온도의 관계, 그 다음에 열과 일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 연력학계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력학 제1법칙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가지고 이 몇 가지 경우,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상기체의 이제 그 비열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알아봤고, 그 이상기체가 연력학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일을 하나 이런 것도 이제 알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